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김광주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육아, 노인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6개월 시범 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월간조선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른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펴는 국가를 현지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고,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을 논의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모델로도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어떻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60에서 7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본의 출산율은 1986년 이후 약 1.3명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일본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일본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시행 5년 전에 수립된 아베노믹스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베 정권은 2013년에 일본 재흥 전략을 발표, 초고령 사회 일본의 활로를 여성의 활약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4년, 일본 여성이 남성 수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일본의 GDP는 16%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에는 1억 총활약사회로 구체화했습니다. 1억 총활약사회란 50년 뒤에도 일본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여성과 노령자를 포함해 1억 명이 모두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도쿄와 가나가와 현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정된 몇 개의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입주하지 않고 출퇴근을 합니다. 숙소는 고용주인 파견업체가 제공하고 이용료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부담합니다. 또한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사적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관리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가사 대행 서비스 수요자에게 이들을 파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같은 국제법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기숙사비 등을 제외한 이들의 월 급여는 평균 20만엔, 우리 돈 188만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일본 내에서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시간당 47,000원, 1회에 최소 3시간을 이용해야 하므로 한 번에 약 14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중산층 가구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일본에서 고용하려면 엄격한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무 경력 1년 이상과 일정 수준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때문에 가사도우미 공급이 부족해지고 기업들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사도우미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모두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가사도우미 파견업체 중 하나인 파소나는 약 65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700가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와 가나가와현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이 수치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가사도우미 사업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는 여전히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서비스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세베 미카 메이지 가쿠인대 교양교육센터 부교수는 사업 시행 전 외국인 가사 대행 인력의 도입과 그 배경이란 논문에서 외국인의 가사 지원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유층에 한정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다마스 아야 케이센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연소득이 1,200만엔, 우리 돈 약 1억 1,3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가 가사 대행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토 요시노리 사이타마 현립대학 교수도 외국인 가사 노동자라고 해도 일본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급여가 요구되고 기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본인 가사 노동자 요금보다 싸지 않은 까닭에 해당 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도심에 사는 맞벌이 부자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소득층 이하에서는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 진출 효과는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극히 한정적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가사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는 중산층 이하 가구에게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도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가사 도우미를 많이 고용하는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사 지원을 외부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시범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제도가 성공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비용 문제와 제한된 수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간당 이용료가 14,900원에 달하며 월 8시간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38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이 서비스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에서처럼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공적 보육 서비스 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소토 와코 교토대 교수는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가 선전하는 것처럼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란 질문을 받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비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삶이 어려워져 자녀를 갖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농사일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의 측면에서 자녀가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데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소득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한되었고 중산층 이하 가구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보육 서비스 체계를 확충하여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